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이름은 강나연이라고 해요. 30대 초반이니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해서 회사 다닌 경력만 8년이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제 이야기는 퇴사 후 일어난 제 인생의 큰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극장이라는 거 아세요? 사실 저도 너튜브 같은 데서 짤로 보고 안 건데 어떤 순간의 결정이 인생의 갈림길로 작용하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개그맨들이 출연해서 코믹스럽게 만든 거던데 설정이 참 기발하다고 느꼈어요. 좀 찾아봤더니 슬라이딩 도어즈라고 똑같은 설정이 돋보이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한순간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들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선택으로 제가 얻은 것도 있으니까 잃은 것들은 잊고 얻은 것만 남기고 싶어요. 그런 바람을 담아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그리 풍요로운 가정 형편은 아니었고 부모님 성향이 두 분 다 좀 고지식한 편이라 답답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힘들었죠. 그렇다고 대단한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걸로 갈등이 있긴 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대학을 보내려고 하셔도 제가 안 다니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고 그 회사에서만 8년을 일했어요. 제가 다닌 회사는 주로 20,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토탈 편집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저는 거기서 MD로 일하면서 여러 상품을 히트시켰어요. 처음엔 일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제가 선정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8년을 일했는데 너무 지쳐서 그만뒀어요. 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부모님은 또 걱정을 하시면서 말리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워낙 확고했답니다. 엄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성과급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으로 몇 번 받은 걸 제외하고는 승진 한 번 제대로 안 시켜줬잖아. 여자인데다 고졸이라 이거지. 나보다 실적도 떨어지고 경력도 떨어지는 것들이 학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제치고 승진하는 꼴을 더는 못 참겠어. 아 진짜 나쁜 회사 아니야? 그러게 엄마랑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니 안 했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부모 말 잘 들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제와 후회하면 뭐해. 엄마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지. 아휴, 내가 지금 대학 안 간 거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대학 안 가고 취업한 거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대학 안 나왔어도 일 잘만 했는데 뭐. 그걸 안 알아주는 회사가 문제인 거라고. 모르긴 몰라도 너희 회사처럼 그런 회사가 대부분일 거다. 흔하디 흔한 게 그런 회사라고. 아유,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은 따놓으라고 노래를 부른 거야. 엄마 아빠가 다 먼저 살아본 인생이니까 나 알고 그런 거지. 으이그. 아이 정말 엄마는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둘 거야. 나 같은 인재를 잃었으니 불쌍한 회사. 나 같은 인재를 잃는 게 벌인 거야. 난 그렇게 그 회사 벌지고 나오려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네. 승진 한 번 못했지만 그래도 8년이란 퇴직금은 제대로 받았고 그거를 미천으로 가게 같은 걸 해볼까? 아님 그냥 확 세계 여행을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당장 정해진 건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집 근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갈림길 결심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 퇴직하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정을 못하고 놀면 뭐 하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노는 걸 잘 못하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가게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이 없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술집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죠.
메뉴 구성이나 분위기 모두 그랬어요. 음식은 나쁘지 않은데 콘셉트가 없는 거죠. 딱 보니 사장님이 센스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게요. 언급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괜찮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식당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솔직히 일하기는 편했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할 일 없이 놀고 먹으며 알바비만 챙기면 되는 땡보라고 좋아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칠 일을 하며 사장님과 좀 편해지게 됐을 때 몇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저 사장님, 제가 며칠 일을 해보고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정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시급받는 알바 주제에 알바비만 잘 주시면 저야 감사할 따름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아까워서 그래요. 사장님 음식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가게가 좀 그렇지? 처음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기는 해. 뭐든지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줘봐. 반영할 수 있는 거라면 해보고 싶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가게는 자고로 젊은 여자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젊은 여자 손님이라고요. 남자 손님도 온다? 오기야 오죠. 그런 남자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 여자 손님을 따라온 남자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오는 젊은 여자 손님들을 보고 오는 남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누구를 공략해야 한다? 그렇죠. 젊은 여자 손님을 공략해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바로 그 젊은 여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력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8년이나 근속했던 회사가 20, 30대 여자들 취향 찾아서 물건 파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 그 여자들 취향에 맞는 물건 찾아내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아니, 나연 씨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이, 그보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아예 약장수 같긴 한데 묘하게 설득력 있고 신뢰가 가는 말만 해서 빠져들게 되네. 네. 제가 내숭을 좀 떨었나요? 분위기 파악 좀 하느라 그랬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메뉴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쓸데없이 메뉴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주력할 수 있는 메인 메뉴 몇 가지를 딱 정하고 그 외 메뉴는 단출하게 그리고 계절감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메뉴를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긴 메뉴가 좀 많긴 하지. 근데 이것도 장사 잘 되는 식당 벤치마킹한 거야. 처음에는 그걸로 좀 먹히기도 했고 말이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콘셉트를 확실히 하면 좋겠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걸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고요. 지금 여기는 밥집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 아시죠? 밥집도 되고 술집도 되고 그러려고 했다 뭐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먹히고 있으니까 콘셉트를 확실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식을 베이스로 한 퓨전 술집 어때요? 오, 좋은데? 나연 씨, 멋있어, 멋있어. 뭔가 전문가 느낌 막 나고 장난 아니다. 한식 베이스 퓨전 술집? 좋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딱 그런 거였어.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러려면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장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좀 바꿔볼게요. 그거 저희저희 옳은 말만 하니 신뢰가 가지 않을 수가 없네. 인테리어든 뭐든 더 나연 씨가 알아서 해줘. 난 나연 씨한테 다 일임할게. 나연 씨가 알아서 하고 비용 청구해줘. 와, 진짜 고마워. 우리 사장님 무슨 벌써 돈 쓸 생각부터 하세요. 큰돈 될 것도 없어요. 큰돈 들일 수도 없고요. 성과가 난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 한다고 돈만 날리려고 그러세요?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난 나연 씨만 믿어. 전적으로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전 직장에서 8년 동안 제 몸 갈아가며 한 일이 20, 30대 여자들 취향에 맞추고
때로는 취향을 만들어내고 선도하기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 자신도 그 나이대의 여자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고로 술집은 여자 손님들한테 먹혀야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장에게 말했고 사장도 저를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줬어요. 그렇다고 큰돈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오바고 기존 인테리어 안에서 배치를 좀 바꾸고 큰돈 들지 않는 소품 같은 것들로 변화를 주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소품들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진심을 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신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가게에 갖다 놓고 일하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제 조언대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한 지 2년쯤 됐나. 그 즈음 사장과 저는 조금 특별한 감정으로 가까워지게 됐고 연인이 됐답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30이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그 즈음엔 100 단위로 매출이 늘게 된 거예요. 사장은 자기 가게를 이렇게 키운 건 다 내 공이라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가게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자기 덕분이야. 자기가 없었으면 어쩌면 진작 가게 말아먹었을지도 몰라. 자기는 우리 가게를 살려준 은인이고 더불어 내 인생의 은인이기도 해. 진짜 고마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만 그대로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나랑 결혼해주라. 아, 뭐야 정말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동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지난 2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재밌었고 또 보람도 컸어. 또 남자친구도 얻었고 말이야. 이젠 남편이 된 거네. 프로포즈 받아주는 거야? 지금 남편이라고 한 거지? 나랑 결혼해준다는 거지? 아, 고마워.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것도 많아서 장사가 잘 되긴 해도 아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도 우리 신혼집은 내가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자기 예쁘게 모셔와야지. 아이, 무슨 집을 새로 장만한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샴페인 일찍 터뜨리지 말자. 우리 가게는 잠재력이 훨씬 더 큰 거게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신혼집이다 그런 거에 큰돈 쓰지 말고 가게 일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19평짜리 빌라를 그대로 신혼집으로 삼아 제가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둘이 지내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어요. 또 저는 저희 가게가 분명히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신혼집보다는 가게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단골 관리도 잘 하는 거잖아요. 저희 가게도 장사가 잘 되면서 단골이 꾸준히 늘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단골 관리였어요. 단골이라고 해서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럼 단골들한테 소홀히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거 한 방에 다 무너져 훅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단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 알지? 그렇게 제가 단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긴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유독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손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한 단골 관리의 선을 너물락 말락하는 그런 단골들 말이에요. 저희 가게에 젊은 여성들 취향을 완전 저격하는 전통주가 있는데 그 술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는 여자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다지 인지도가 있는 술은 아니어서 저희 가게에 처음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는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추천을 해서 맛을 본 손님들은 알고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먹방 너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전통주를 몇 번 언급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탄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달달하면서 도수가 높지 않아서 산뜻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전통주 특유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호불호가 적은 술이었어요. 게다가 그 술을 취급하는 가게가 그리 많지 않아서 레어템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인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 저희 가게도 그 술을 판다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 그렇게 유입된 새로운 손님들 대부분은 여자 손님들이었습니다. 여자 손님들은 서비스를 달라면서 제 남편 앞에서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 SNS에 올릴 거라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며 스킨십도 과감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런 문제로 몇 번이나 싸웠는지 몰라요. 아니, 서비스가 뭔지 몰라? 무슨 메인 메뉴를 서비스로 퍼주고 난리야. 그게 말이 되냐고. 장사 좀 된다고 그렇게 다 퍼주다간 거덜나.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서비스 달라고 여자들이 애교 부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냐? 그걸 그렇게 다 받아주면 어떡해. 아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던데 그런 얘기까지 듣고 어떻게 서비스를 한지냐? 소문 듣고 왔다는 손님들 떠내기로 안 날리고 단골로 정착시키려면 잘해줘야지. 자기가 맨날 하는 말도 그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애교까지 부린데 어떻게 거절해? 내가 딱 잘라 거절하면 그 손님들도 민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뭘 좋아했다고 그래. 아, 다 장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다 장사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사람을 잡으면 곤란하지. 그러지, 그치. 다 장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지? 모든 변명이 장사 때문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수렴되는 거. 내가 빤히 다 알고 있지. 장사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네.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그 손님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더라. 아주 해버일쭉 좋아 죽던데. 아이 진짜 생사람 좀 잡지 마라. 사진 찍는 거니까 그냥 의미 없이 친한 척하는 거지. 아이 그게 무슨 스킨십도 아니고 정말 왜 그래. 남편은 펄쩍 뛰며 변명하고 발뺌했지만 귀신을 속여라. 내 눈에는 다 보인다. 그런 싸움을 거듭해봐야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고 행동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센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이 자기 감정 잘 감추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도 여우들이나 하는 거고 남편은 그럴 주제도 못 돼서 여자들이 친한 척하고 스킨십하면 해벌쭉 좋아하는 게 다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다 순진한 남편, 귀엽다고 생각하고 봐준다고 칩시다.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 그런 여자 손님들 앞에서 자꾸만 미혼 행세를 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마누라인 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한낱 알바생 취급을 하면서 총각 행세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늘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말투도 친근함이라고는 일도 없이 건조한 말투로 사무적 지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러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일부러 그런 건 죽어도 아니야. 내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손님들 앞에서 내가 자기야 아니지 여보야 라고 부르면서 유부남 티 팍팍 내줘도 돼? 그래도 되냐고? 말해봐.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좀 들어봐. 가게 손님이 여자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나랑 편하게 지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내 와이프인 걸 알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어? 매출에 지정 줄 것 같은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다 보인단 말이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아 정말 짜증나네. 그런 식으로 다툼이 잦았지만 나날이 매출이 오르니 솔직히 그 재미에 싸워도 금방 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웨이팅이 디폴트인 확실한 맛집이 됐어요. 오픈런을 해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가게 오픈하기 전부터 대기하는 손님들이 항상 있는 그런 가게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가게가 여기까지 온 건 제 공이 큰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최저시급 알바 월급을 받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자기, 내가 다닌 회사 왜 그만뒀는지 알지? 내가 일한 성과에 비해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서 거기에 지쳐서 그만뒀던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월급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에이, 자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패밀리.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냐? 나는 내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자기는 꼭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해야겠어? 해야겠어. 나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장사가 이렇게 잘 되기까지 내가 기여한 거에 생색내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도 자기랑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그리고 정말 내 가게니까 나도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나는 최저시급의 알바생처럼 돈을 받고 있어.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 장사 이렇게 잘 되고 그렇다는 거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아시는데 제대로 된 선물도 하고 싶고 나도 나름대로 쓸 데가 많어. 그리고 휴가 한번 제대로 챙겨 쉰 적 없잖아. 나도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머리도 복잡해. 며칠 쉬게 일단 휴가라도 줘. 아이 가뜩이나 일손 부족해서 알바생 더 뽑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 거 다 알면서 휴가는 뭔 휴가야. 일단 바쁜 거 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월급이나 그런 문제들도 시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은 제가 한 얘기들을 그렇게 미뤄두기만 했고 이후로 한마디도 다시 언급하지 않고 입 싹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가 무슨 화난 사람처럼 구는 거 있죠.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입대빨 나오고 퉁퉁 부어서는 말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차를 바꿨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 가게 앞에 웬 비싼 차가 세워져 있길래 손님 차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남편 놈이 뽑은 새 차였던 거예요. 전 그걸 단골 손님 SNS를 보고 알았어요. 매일 우리 가게가 태그된 피드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차 앞에서 남편이랑 단골들이 사진 찍고 꼴값을 떤 게 있더라고요. 단골 가게 사장님 오빠 차 뽑았다. 새 차 플렉스 그런 태그가 같이 걸려져 있어서 알게 됐고 남편에게 그 차 당신이 뽑은 차냐고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가게 오픈을 저 혼자 하게 만들더군요. 처음엔 볼 일이 있다면서 오픈 부탁을 하더니 급기야 대놓고 놀러 다니면서 저녁에 손님들 한창 몰릴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빡칠 수가 있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일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냐고. 나 혼자 오픈하게 하는 거 이제 당연하니?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해. 그런 얘기를 가게에서 하면 어떡해? 아이씨,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남편은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가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짜증이나 내고 정작 집에서는 같이 있을 시간 자체를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다 남편에게 DM을 보냈어요. 그날도 남편은 저한테 가게 오픈을 맡기고 지 볼일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와서 오픈하는 거 안 도우면 우리 가게 SNS 계정에다가 네가 얼마나 악덕 사장이자 불성실한 남편인지 다 까발리는 피드 올릴 거야. 그거 겁나면 당장 와서 네 할 일 해. 나는 일주일 휴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협박하는 DM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단박에 달려오더라고요.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그래. 알았어. 휴가 줄 테니까 장인장모랑 여행이라도 다녀와. 이건 휴가비 쓰고. 알았지? 그런 식으로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건 고맙지도 않았어요. 제 저시급으로 부려먹은 게 얼만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소급해서 챙기자면 이깟 휴가비 몇 푼이 대수냐 싶었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먹히기는 해서 그때부터는 휴무도 챙기고 시급도 올려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매출이 100배로 뛰었어요. 너튜버나 인플루언서들 덕을 본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제가 이 가게를 바꿔놓으면서 시작된 일인 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뭉클하게 감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정기 휴일에 남편에게 우리끼리 축하 파티라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손님 한 명 불러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근데 남편 놈이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 여자가 가게 단골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아는 여자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유난히 남편에게 친한 척하고 치근덕대면서 선을 넘을락 말락하는 그런 여자들 말이에요. 그 여자도 그런 여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인사고 뭐고 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바로 제게 이혼 소장을 내밀더라고요. 너 같은 알바생 나무랭이가 뭔다 자꾸 사람 오라가라 하면서 귀찮게 굴어? 아무것도 아닌 게 잔소리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리 사장님에게는 너보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잘 어울리고 필요한 거야. 알겠네?
몰라도 할 수 없고 서류 다 준비해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가게가 이렇게 잘 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소장을 상간녀가 내밀게 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통을 이어받은 남편 놈은 정말 찌질한 말을 하더군요. 저러냐? 이제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안 살 거야. 내 집엔 인연 있을 빵 같은 건 없으니까 당장 짐 빼고 가게도 나올 거 없어. 이혼 도장이나 찍고 나가면 되겠네. 다시는 보지 말자. 이 글을 쓰면서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니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정말이지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둔하고 속 없는 여자가 아니죠. 이미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 저 또한 이혼을 바라고 있었어요. 찌질한 새끼. 내가 뭘 준비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이혼 도장? 그래, 얼마든지 찍어줄게. 이렇게 알아서 짐 비워주니까 고맙네. 소장 접수도 내가 당장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 서류를 챙겼고 저도 그들 앞에 서류 한 장을 꺼내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남편의 탈세 리스트였어요. 장사가 한창 잘 되기 시작할 때 남편이 갑자기 현금 계산을 유도하는 현금 계산 이벤트를 마구마구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대충 지레 짐작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어요. 현금 정산을 하면 그것만 따로 장부에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장부는 저한테도 절대로 안 보여주고 꼭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애지중지했어요. 하긴 남편이 원래 계산대만큼은 끝까지 사수하긴 했었거든요. 어지간한 건 제가 다 남편과 똑같이 하는데 계산만큼은 꼭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계산할 때니까 마지막까지 한마디라도 더 챙기고 인사하면서 영업하려는 거라고 하길래 그 영역만큼은 저도 안 건드렸고 남편이 전담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 남편이 저를 정말 알바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사장이고 돈 관리만큼은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가보다 싶었고 남편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으니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길을 쓰고 공유를 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서운한 마음도 내색을 안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서운함은 늘 갖고 있었고 그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수상함? 미심쩍은 마음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다른 데 정신이 팔렸는지 미처 장부를 챙기지 않은 날이 있었고 저는 그날을 놓치지 않고 장부를 확인했던 거랍니다. 장부에는 계좌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아예 현금을 따로 관리하는 계좌를 만든 것 같았어요. 근데 계좌 명의가 남편 이름이 아닌 거예요. 최주희.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날 그 장부에서 다른 사람, 그것도 여자 이름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본 후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은 것이 없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말이죠. 그랬으니 남편과 함께 나타나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년을 마주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최주희라는 이름이 바로 떠올랐단 말이죠. 혹시나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최주희 씨 아니냐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 확신한 거예요. 2년과 남편이 둘이 짜고 그동안 탈세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장부를 보고 수상한 이름의 낯선 계좌 정보까지 봤지만 무엇 하나 완벽하게 확신할 순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짐작대로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남편을 설득해 바로잡고 싶었고 그게 안 된다면 남편과의 이혼도 불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날 그 축하 파티 자리고 그런 생각으로 남편과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나와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최주희라는 이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둘이 공모해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걸 확신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들의 탈세 행각이 담긴 증거를 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였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봐.
너희들이 짜고서 지금까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내가 다 알아. 이혼? 그래, 기다리던 마야. 네가 나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발로 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그곳에 그것들과 더 있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죠.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야, 시카지게 무슨 충고가 된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라도 큰 소리 쳐야 지금 네 꼴이 덜 비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아이 그렇게 생각하고 봐줄게. 내가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 정도 해줄 수 있고 말고 대인배 남편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 너는. 알겠냐? 그러면서 둘이 키득거리며 저를 비웃던데 실컷 웃어라. 그리고 두고 봐. 그런 생각으로 나와버렸어요. 사실 저한테는 한 방의 킥이 더 남아 있었답니다. 남편 가게를 잘 나가게 만들어준 효자 상품 기억하세요? 그 전통주 말이에요. 그 전통주가 바로 제 동생이 만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남편이 몰랐냐고요? 그걸 설명하려면 제 동생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아직 제 남동생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 남동생은 놀기 좋아하고 클럽 다니고 술 먹기 좋아하는 철딱선이 없는 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고지식하시고 엄격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모님이 제 남동생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집안에 애물단지라며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다고 오죽하면 제 상견례에도 안 껴주고 남편에게도 걸핏하면 제 동생 험담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남편은 제 동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만 듣고 동생을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도같이 헐뜯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동안 생각 없이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노는 걸 좋아하고 술도 엄청스럽게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지 밥 벌어 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나는 내 이름 걸고 근사한 전통주를 만드는 게 꿈이야. 내가 또 술에는 일가견이 있잖아. 내가 안 마셔본 술이 없다고. 근데 우리나라 전통주만큼 괜찮은 술이 또 없다. 누나 알아? 우리나라 전통주가 진짜 괜찮은 술이거든. 전통주 방식에 나만의 특색을 살려놓고 젊은 세대 입맛과 감성에 맞는 맛있는 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내 꿈이야. 저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과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고, 동생이 그런 꿈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기어이 그런 술을 만들어냈을 때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답니다. 게다가 제가 마셔보니 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우, 야, 이 술,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야, 너무 맛있다. 진짜 술술 들어가겠어. 진짜 너무 맛있다. 나 맛있다는 소리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니? 근데 진짜 그만큼 맛있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입소문 조금만 타면 되겠는데 말이야. 야, 우선 우리 가게 납품부터 해봐. 별거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누나 마음은 알겠는데 고맙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매형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아직 나에 대해서 못 믿어 하시잖아. 괜히 누나가 나 밀어주려고 한다고 헛소리 들을걸. 매형도 그래. 나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거 나 알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휴 네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네가 만든 술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 네 말처럼 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괜한 오해를 사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편견 없이 이 술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말이야. 아 진짜? 그래도 돼? 편견 없이 술 자체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난 자신 있어. 그럼 누나 그렇게 해봐 줄래? 사실 소비자들이 이 술을 마시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누구라도 내 술을 많이 좀 마셔주면 좋겠어. 걱정 마.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술인데 너무 괜찮더라고 하면서 가게에 들이자고 하면 돼. 실적 좋은 MD 시절 내 감을 네 매형이 전적으로 신뢰하잖니. 분명히 그러라고 할 거야. 그럼 이후로 거래도 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렇게 가게에서 그 술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남동생이 그 술의 개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동생한테 그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에 대한 팁을 받아서 제가 개발한 안주 메뉴도 있었답니다.
동생의 조언이 빛나는 제 레시피의 안주는 그 술과 찰떡궁합 메뉴로 알려져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야 말이지만 사실 그 술을 홍보했던 너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다 동생의 인맥이었어요. 하나같이 동생이랑 몰려다니던 날라리들인데 다들 또 감각은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게 먹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 나름 팬층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하며 잘 살더라고요. 하여간 다들 동생 친구들이니 동생이 만든 술을 그렇게 홍보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남편 가게가 잘 되었던 것은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동생의 도움도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동생에게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유, 벅친 거 아니야? 그 자식 지금 뭐 어딨어? 지가 그렇게 잘 되기까지 누나가 해준 게 얼만데. 아이, 거의 다 누나가 떠먹여준 거다 다름없잖아.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장사 좀 잘 된다고 아주 기고만장. 나사가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졌구나. 그 새끼 지금 어디냐고 말해. 내가 그 새끼 아주 가만한도 가서 퇴직이라도 할 거야. 됐어.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런 새끼 때려봐야 네 손만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진정하고 너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타입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 텐데.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런 새끼 때려봐야 얻는 것도 없어. 우선 가게에 술 납통부터 끊어줘. 아직 계약 기간 좀 남아있긴 한데 계약 기간은 무슨 그딴 게 무슨 순간이야. 어차피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그 아직까지 약간 물어주면 그만이야. 누나야말로 걱정 마. 그렇게 말하더니 동생은 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제 동생이지만 그때 좀 많이 멋있었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용건을 말했어요. 가게에서 파는 것 중에 내 레시피로 만든 안주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특허 등록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팔면 안 돼. 알겠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그걸 계속 팔면 바로 신고할 거고 그럼 벌금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게 될 테니까 상관없으면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남편 가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동생이 만든 술로 유명세 타서 맛집이 된 건데 기존 단골들도 그 술 때문에 오던 사람들이 많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 소장도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남편의 탈세 혐의도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신고했어요. 실제 수입과 포스에 찍힌 금액, 즉 소득 신고한 금액이 다르며 차명 계좌로 수입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는 장부가 있다고 제보했고 최근에 차도 바꿨는데 포스에 찍혀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과 지출 내역을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차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게 오래됐지만 여전히 차명 계좌로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명 계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자금이나 탈세 같은 범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명의를 빌려준 그년도 공범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니 둘이 나란히 콩밥 먹으면 되겠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진행했어요. 그년 SNS에서는 이미 둘이 공식적인 커플이 되어 있었고 그년 친구들도 다 남편 놈을 그년 남자친구로 알고 있었으며 둘이 같이 결혼식장 보러 다닌 거, 새로 뽑은 외제차 끌고 다니며 교회 호텔 드나든 것 등등 맘먹고 터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게 나오던데요. 흥신소 같은데 의뢰할까도 했는데 제 동생이 나서서 알아서 다 해줬어요. 동생 말로는 일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그놈 가게 인테리어 한다고 갖다 놓은 제 소품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모아 소소하게 저지른 소중한 저의 소장품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회수할 작정으로 전 남편 가게에 갔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지 않겠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반기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을 오지. 뭐 맛있는 거 하실까?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조금은 기다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너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꽁냥질 하러 온 것처럼 보여?
네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끼던 물건들 다 갖다 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 같은 놈한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내 물건 찾으러 온 거야. 이것만 챙겨서 갈 거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아줄래? 더러우니까. 그래. 아직 나한테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당연하지, 당연해. 여보야.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다 그년 때문이야. 최주희 그년 그게 사기꾼년이었다고. 처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년이 가문인솔 온갖 말로 나를 꼬신 거라고. 아니 난 정말로 억울해. 누가 네 여보야 미쳤어? 아는 척도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쓸데없이 말을 붙이고 난리야. 누가 듣고 싶대? 누가 궁금하대? 네가 그딴 년이랑 뭐 어떻게 놀아나고 뭐 어떻게 사기를 쳐먹었는지 난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까 더럽게 말하지 마. 딱 한 번만 들어줘라. 아니, 그년이 그런 거야.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수입 잡히는 대로 꼬박꼬박 세금 다 내고 나라에 좋은 일만 시킬 거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방법을 안다고 막 그러더라고. 너 같은 새가슴이 그년 말엔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니? 그게 지금 무슨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맞아. 내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 그렇게 과감한 편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알려준 대로 몇 번 그렇게 해본 거야, 몇 번. 근데 그게 되더라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챙기는 게 쏠쏠했어. 그러면서 점점 과감하게 탈세를 하게 된 거거든. 그래,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까지 같이 도모할 정도로 믿었던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왜 계속하는 거야? 너 나한테는 끝까지 돈 문제만큼은 안 까더니 그년이랑은 이미 돈까지 다 깐 사이 아니야. 이혼도 했겠다. 그년이랑 재혼한다고 식장로 보러 다니고 할 짓 다 했던데 대체 뭐가 문제야? 맞아. 이미 뭐 당신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 사실대로 말할게.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만큼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년 이름의 계좌에 현금을 몽땅 넣었는데 글쎄 그년이 그걸 그대로 들고 잠수를 탄 거야. 그래서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나 지금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야. 넌 정말 멍청하다 못해. 아유, 너 같은 건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유, 됐고. 네가 전 재산을 날렸든 빚을 졌든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구구절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런 일을 겪으니까 자기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 나 자기한테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정말 잘할게. 그년이 내 돈을 다 들고 날라서 금전적 보상을 해줄 상황은 안 되지만 다시 합치게 되면 월급 아니 수익 배분도 제대로 하고 휴가도 보장해주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리고 처남술도 우리 가게에서 꽤 잘 팔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같이 하자, 응? 이 미친놈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청벌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란 놈이랑 아무 상관없이 잘 사는 거고, 알겠어? 어처구니 없는 소리 작작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를 해주고 있는 것도 웃겨 죽겠는데 할 말만 하고 갈게. 넌 내가 등신으로 보이냐? 아니지? 네가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야말로 등신인 거야. 그러니까 미친 소리 작작해. 나는 내 물건 챙기러 여기 오면서도 네 얼굴 보는 게 끔찍했던 사람이야. 오늘 이후로 영원히 볼 일 없어. 알겠니?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은혜도 모르는 놈은 벌어지면도 못한 거지. 넌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부터 해라. 그렇게 나와버렸고 그 뒤로 전 남편 놈을 다시 만나주는 일 같은 건 없었죠. 남편 놈 탈세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는데 탈세 정황이 확실히 드러났고 그 덕분에 남편 놈은 벌금과 추징금을 날게 됐어요. 그 금액이 상당하던데 남편이 그동안 빼돌린 금액이 억 단위더라고요. 빼돌린 돈만 억 단위라니 새삼 그렇게나 매출을 올렸다는 게 생각나서 순간 뿌듯할 뻔했지 뭐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릴 정도로 가게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건 바로 저잖아요. 그런 저한테 제대로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딴년이랑 놀아나면서 그 큰 돈을 허투루 쓰고 다녔을 걸 생각하니 더 괘씸했죠.
남편 돈을 갖고 잠수 탔다던 그년도 바로 잡혔고, 그러니 전 남편 놈이랑 그년이랑 대질신문도 하고 그랬대요. 저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관심 끄고 있었는데 동생이 공판마다 들어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놈 잘못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공판마다 다 들어가서 봤잖아. 그 잠수 탔다던 년이랑 그 새끼랑 아주 둘이 코미디 찍는 줄 알았어 누나. 법정에서 둘이 서로 피해자라고 바위빼하면서 비방하는데 와 진짜 가관이더라고. 진흙탕도 그런 진흙탕이 없는 거야. 제일 더러운 게 치정이랑 돈 아냐? 그거 두 개를 걔네들이 동시에 보여주는 거야. 법정에서 내가 실소가 몇 번이나 터졌는지 몰라. 아유 이 꿀 저 꿀 다 보기 싫어서 관심 끄고 있었는데 야 네 덕분에 재미난 이야기를 듣네. 그 인간들 책딱 제대로 받을 거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결 후련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긴 하다. 고마워 동생. 그것들 어차피 깜빵 들어가서 몇 년 살아야 한다면서? 그럼 지 살던 집이랑 가게 내놓고 그 돈으로 내 위자료부터 보내주길 바라네. 인생극장 얘기 기억나시죠? 결심했어. 그 순간 말이에요. 전 남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당하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제가 겪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도 다 털어버릴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잃은 건 잊을 거라고요. 제가 얻은 것들만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전 아직 어리고 또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가진 잠재력을 믿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진 잠재력 잘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